Check this out.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우리 경제에 뭐가 문제인지 혼쭐 나는 시간 혼쭐 경제 이광수 명지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네. 24일인가요? 네. 이 금요일이죠, 24일이. 그렇습니다. 예, 한 주에 장을 마감하는 날 거래소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걸 발표했어요. 말은 좀 코리아 밸류업 왠지 네. 좋은 느낌인데 네네. 이게 뭐예요? 일단 올해 계속 코리아 증시가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 이런 논의가 굉장히 컸고요. 네.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코리아 그래서 디스카운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겠다. 예. 그런 이제 계획들을 1년의 발표들을 계속해 왔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방점을 찍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를 종목을 지정하면서 예. 이 종목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앞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어. 종목들 좋아지면 한국의 증시가 좋아질 수 있다. 우량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지정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뭐 있죠,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데 네. 밸류업을 해야 되는데 밸류업을 하려면 이 종목을 잘 봐라. 그렇죠. 얘네들이 가면 한국 증시가 다 같이 가는 거다. 요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 할 것 없이 이런 종목을 좀 사라. 좋다. 일종의 무언의 암시를 그렇죠. 정보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뭐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신뢰를 주면서 네. 뭐 안심하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정해 준 거죠. 어쨌든 한국 증시를 끌고 나갈 선도 종목인 건데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 편입됐을까? 그냥 네. 제 생각에 저 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냥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SK텔레콤, 네이버 다섯 개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맞아요? 보면은 코스피가 67개 종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33개 종목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네. 100개입니다. 야, 이거 뭐 들어갔나? 그런데 네. 대부분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한 거 다 들어갔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과연 선별력이 있느냐, 잘 예를 들어서 골라낸 거냐 그런 측면에서 그냥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외국계 증권사는 편입 종목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왜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너무 생각할 뻔해서 누구나 너무 생각할 수 있는 뻔해서 거? 이런 말을 사실 하기도 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예. 그러면 너무 뻔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헉, 그게 왜 빠졌지? 이라는 거랑 네. 야, 이건 뭔데 들어갔니?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뭔데 들어갔니는 그 회사 영향 줄 수 있으니까 좀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가 있냐면 SK 하이닉스가 들어갔는데요. 네.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산정 기준으로 해서 네. 2년 동안 합계 이익이 적자가 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하이닉스가 적자예요. 하이닉스 적자예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보면. 누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그동안 투자한 게 차원에서는 많아서 그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투자비가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또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그래서 기준에 미달되는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편입됐죠. 쉽게 말해서 지수에 들어갔는데 예.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대표 종목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왠지 하이닉스 빠지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선별력이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이제 반대로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금융주들, 은행주들. 예, 뭐가 빠졌어요? 그래서 KB금융이라든지 아니면 하나금융지주 이런 회사들이 이제 빠졌는데요. 잠깐. 그럼 5대 금융주 중에서 신한하고 우리는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KB하고 하나는 빠졌을까? KB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 보면은 일단은 주가 순자 그러니까 PBR이라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ROE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ROE라고 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고 그리고 자기 자산 수익률도 낮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노력해라 이런 측면에서 이제 편입해서 제외했는데 자산 대비 이익률이 낮다. 그렇죠. KB가 자산이 너무 워낙 많아서 크니까. 모수가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모가 커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과연 제대로 이게 종목이 성전됐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시장에서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편입이 안 됐으면 주가가 그러니까 누구나 편입이 될 거로 생각했는데 편입이 안 됐으면 헉 소리 나면 주가 빠질 것 같은데 KB금융하고 하나금융 지주는 올랐다면서요. 이건 왜 그래요? 주가가 빠져서요.
그러니까 편입이 안 되니까 네.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졌는데 네. 그게 또 기회라고 하고 이제 투자자들이 저가 산 거죠. 아이고 주식시장 알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부 이제 기관에서 네. 금융주 오히려 살 때다 이런 그래요? 의견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 지수가 이제 편입 여부에 따라서 뭐 주가가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요?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금융주가 많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히 그 자산 대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수익률이 낮으니까. 우리나라 금융이 수익률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자산은 또 많이 들고 있으니까 삼성생명 들어갔어요? 제가 한번 체크를 왠지 해보겠습니다. 안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생명 자산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로 따지면은 분모가 많아가지고 저 분모가 커서 수익률 기준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네. 질문을 드려본 거고. 네. 자 이게 빠진 거 다시 들어가고 들어간 거 빠지고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일단은 한국거래소에서는 올해의 연말쯤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편입할 건지 아니면 제외할 건지 그걸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예. 기본은 이제는 매년 6월에 이제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기 도입이니까 이제 연말에 다시 한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삼성생명 빠졌다고 하네요. 예, 역시 여기서 자산이 워낙 많으니까 아마 그걸 못 맞췄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넘겨 짚어봤는데 맞았네요. 예. 네. 자 그런데 이게요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이게 거래소가 원래 이런 거 사실은 기밀인데 보안 사항인데 거래소가 발표하기 전에 새어나갔다는 의혹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이런 중요한 발표는 그러니까 주식시장 끝나고 그렇죠. 3시 30분 이후에 발표를 네,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상하게 장 끝나기 전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렇게 편입이 안 된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특히 매도가 이제 집중되는 건데요. 알고 동시대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네. 이 정보가 시장에 나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측에서는 뭐랍니까? 뭐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죠. 네. 이게 당연히 아니라고 괜히 물어봤다. 네. 당연히 아니라고 저희가 미리 말했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거래소 측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 이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요. 네. 큰 기관에서 몇 개 물량 무더기로 나오면은 네. 개미 투자자들 워낙 눈치 빠르니까 여기 무슨 일 있구나 같이 그렇죠. 던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분위기를 이제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차피 시장에서는 이게 발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거든요. 예. 장 끝나고 발표돼. 근데 예. 그 전에 몇 개 종목이 이제 움직이면 이 종목 안 들어간 게 아니야? 뭐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 그래서 일부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빠지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요거는 아마 이제 저 거래소나 금감원 측 거래소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기 일이니까 금감원 측에서 좀 조사를 할까요? 예, 할 필요가 네, 있다. 할 필요가 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밸류업 하자는 거잖아요. 밸류업 이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하나 많아질 것 같으세요? 저는 한계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수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를 작게 가져온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종목이 이제 골고루 나눠 가진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선별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뭐 이런 밸류업 지수 발표했다고 해서 시장에서 이 종목들이 크게 주가가 오르거나 이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그냥 딱 드는 생각이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몇몇 종목 대표 종목을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되는 거지만 야 얘네들을 잘 보세요. 얘네들이 밸류업을 이끌 종목들입니다라고 지적만 해서는 곤란한 거잖아요. 뭔가 정책적으로든 유인책이든 뭐 채찍이든 단글이든 뭔가 써가지고 다른 장기적인 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밸류업 지수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그렇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ETF인데요. 네. 이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를 출시해서 기관이라든지 투자자들이 ETF를 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종목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그럼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벤치마크한 ETF가 이제 핵심인 건데 네. 과연 그게 어떤 다른 ETF하고 차별점이 있냐는 거고요. 요즘 ETF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밸류업 지수의 ETF가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가 저는 핵심으로 보입니다. 왠지 막 이렇게 되면요. 이거 그냥 연기금에서 이런 종목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가능성 있죠.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그런데 네.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한국의 주식의 비중이 네.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더 늘리는 게 과연 유효하냐.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산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이제는 애널리스트 할 때도 외국에 나가서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역으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니네들도 안 사는데 왜 우리 보고 사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도 한국 주식을 안 사는데 네. 외국인들이나 한국 국민도 사실은 한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한국 국민은 왜 안 사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산의 비중이 부동산에 맞춰져 있지 아,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없다. 주식을 할 돈이들이 최근에도 보면요 가계대출이 네. 막 월간으로 9조 원씩 증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금이 부동산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아파트 네. 대출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한국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 과연 신뢰를 얼마나 갖고 있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업 지수가 나오면 막 유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고 자본시장 선진화. 예. 그러니까 이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증권회사 다닐 때 제가 결혼했는데요. 예. 결혼을 못할 뻔했습니다. 왜요? 증권사 다니면요 다 사기꾼이라고 봐요. 지금은 좀 안 그러지만 일부에서 예전에. 예전에. 예, 예전에. 그래서 제가 다닌다니까 사기꾼하고 어떻게 결혼하냐 뭐 이런 식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주식시장 자체를 안 좋게 보는 눈들이 좀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신뢰를 높이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너무 가지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지수를 발표하는데 예. 이래서 미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MSCI라든가 S&P라든가 이게 다 민간 지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정부가 막 나서서 주식 사세요, 디스카운트 해소되세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이 시장을 민간한테 좀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해 보죠. 시진핑 주석이 경제 성장 목표 이거는 이제 5% 안팎이다. 옛날에 뭐 7% 8% 이랬는데 어쨌든 5% 안팎이다. 이런 목표를 제시한 후에 중국 당국에서 경기 부양 패키지를 공개했다. 네.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경기 부양 패키지면 그냥 돈을 쏟아 붓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왠지? 그렇습니다. 일단은 쉽게 말해서 기준금리를 내리고요. 예. 그다음에 유동성을 시장에 투입하고 예. 이제 얼마 정도 규모냐면 190조 원 정도 규모고요.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다 쓰겠다는 다 거죠? 쓰겠다. 그냥? 그래야 그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낮추고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 또 그런 시장 안정책 같은 것도 동시에 사용했다. 그래서 통합 패키지를 발표했어요. 와, 그럼 이 정도로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일단 중국 경기 차원에서 항상 우리가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5% 밑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정치 차원에서 이런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겠다 이런 목표가 생긴 거고 그러면 단순히 뭐 금리를 낮춰서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부양책이 같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 또 같습니다. 뭐 있어요 그러면? 유동성 공급하는 거 말고 시장에? 금리 낮추고. 예. 예를 들어서 뭐 소비 진작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대규모로 정부가 재정 정책 써서 예.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든지 아, 그런 다시. 것도 나와 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후속으로 나오겠죠. 아, 지금은 금융 정책만 나와 있구나. 그렇죠. 금융 정책하고 재정 정책만.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시장에서 어떤 신호를 줬냐면 아 이게 시작이겠구나라는 아. 신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의 다른 부양책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신호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신호를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부동산 침체 심각하잖아요. 특히 지방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거에 대한 정책도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제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에 막 부동산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제한적이거든요. 뭐 그런 걸 제한해 푼다든지 그렇게?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돈 풀어줄 테니까 돈 좀 많이 쓰세요 이거잖아요. 네.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주식시장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경기 부양 패키지 정책이 발표되는 순간 중국 증시가 평균 10% 이상 올랐고요. 오, 많이 올랐네. 근데 시장에 긍정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중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뭔가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 트리거를 제공했다는 거고 예. 또 하나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필요한 정책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 LVMH라고 있잖아요. 네. 루이비통. 루이비통이죠. 거기 주가가 치솟았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미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이라든지 관계 때문에 수출에 대한 우려가 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도가 좋아지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경제가 성장하려면 내수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수 부양 수출은 좀 미국 때문에 막혀 있으니. 그렇죠. 수출은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중국 정부가 내수에 집중할 텐데 그러면 소비를 늘리는 정책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명품 가방이다. 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9% 막 10%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한때 중국 경제 막 고조성장기 때 우리나라 화장품주들 엄청 올랐잖아요. 네. 중국에다 화장품 많이 팔아가지고. 네. 그럼 우리나라도 그러면 화장품주 이런 거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중국 때문에? 일단 화장품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요? 예, 상승하기 시작했고 뭐 3% 이상씩 올랐고요. 예.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일단 중국의 내수 시장이 커지는 거 좋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중국의 업체들이 한국의 그 시장을 계속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화장품 같은 거. 예전엔 중국 화장품이 볼 게 없었는데 이제는 좋아졌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루이비통은 못 잡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브랜드 때문에. 예. 브랜드 파워가 있지. 그렇죠. 근데 한국의 화장품들이 과연 그런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느냐? 네, 라는 측면에서 과연 지속 가능성을 좀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2000년대 중후반 중국의 고도 성장기 때랑은 조금 다른 상황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얘기 좀 볼게요. 우리나라 세수 또 마이너스 30조네. 그러면은 세금이 계획대로 안 고쳤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수 또 펑크 났어요. 그렇죠. 네. 일단 세입이 줄어들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쉽게 말해서 적자가 났고요. 네. 세수가 어디서 줄었냐 보면은 법인세가 일단 감소폭이 예상보다 되게 컸고 그래서 법인세 결손이 14조 5천억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자산 시장이 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대표적으로.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한 6조 원 정도 덜 거쳤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게 이제 국가 살림을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어떤 경제지 기사 보니까 이 세수 축의 오차 이게 4년 연속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 정부 때도 그렇고 전 정부 때도 그렇고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 기재부에서 이거 예측을 잘못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네. 저는 되게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4년간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오차가 200조 원이 오천했습니다. 와, 그럼 올해 우리가 어느 정도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건지 그거를 예측을 잘못한다는 건데. 그리고 얼마큼 쓸 건지도 네.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못 추계되니까 예. 쉽게 말해서 예측이 실제하고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건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계를 생각하면 수입이 얼마 들어오는지 얼마 주출하는지 이런 계획을 갖고 뭔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계획이 흔들리면 사실 아무것도 못할 수 그렇지. 있다는 거죠. 그런 네. 차원에서는 저는 적자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예측이 틀리고 있다. 이거 왜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이런 재정에 대한 이슈나 예측이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요. 무슨 그러니까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좋아질 겁니다. 네. 그게 반영돼요. 예측에. 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좋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야. 예. 앞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이런 어떤 그 말들이 실제적으로 숫자에 포함돼서 예를 들어서 숫자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반도체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 예측은 맞을 겁니다. 이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해석이 숫자에 포함되면서 예측치가 틀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제와 예측은 사실은 정치하고는 좀 선을 그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종의 교수님 추정인데 근데 일종의 본인 개인 추정인 건데 네. 이게 현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도 그렇고 정권을 가리지 않고 4년째 이런다는 얘기는 네. 그럼 어떤 정권이든지 대통령은 경기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는 장밋빛 전망 이거를 좋아하니 이 기재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될 거니까 법인세가 많이 거칠 거고 그러면 세수가 넉넉할 겁니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보고서 쓴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계속 이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시죠. 예. 계획 세울 때 예.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숫자가 움직이니까 아하. 사실은 오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 기재부 관료들이 일 똑바로 못했다는 건데 그럼? 그렇죠. 야, 그럼 이거를 그 시스템으로 어떻게 시스템 보안에 어떻게 바로잡을 방법은 없어요? 근데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거 쉽지 그렇습니다. 않나요? 결국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공무원들이 정치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거죠. 그걸 없이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거는 단순하게 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10년, 50년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뭐 정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지 간에 경제 정책은 좀 특히 재정 정책은 그렇죠. 일관되게 가는 게 맞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혼줄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